유태영은 내 뺨에 뜨거운 커피를 부었다. 내 배경은 여기 쓰레기만큼도 못해. 지원은 경멸하며 웃었다. 7년 동안 쌓아온 내 삶은 한순간에 그들의 오락거리가 되었다. 지옥이었다. 나는 김민준, 33살에 평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다. 불과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아내 유지원과의 결혼 생활은 견고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라 자부했다. 7년을 함께하며 서로 다른 배경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해낼 수 있다고 믿었다. 지원이는 오래된 재력과 화려한 집안, 사립학교를 거친 이른바 9세대 명문가 출신이었다. 반면 나는 아버지가 정비사, 어머니가 간호사로 일하시던 가진 것 없이 필요한 만큼만 겨우 채우고 살았던 노동계층 출신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저 컴퓨터를 고치는 기술자였고 지원이는 내 배경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밝고 아름다운 여자였다. 나는 우리가 동등하다고 생각했고 아니 스스로 그렇게 믿도록 설득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균열은 항상 존재했고 단지 크게 벌어질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다. 장모 신지혜와 처남 유태영을 비롯한 처가 식구들은 나를 단 한 번도 좋아한 적이 없었다. 그들 곁에 있을 때마다 나는 결코 얻지 못할 배역을 위해 오디션을 보는 기분이었다. 물론 웃어주긴 했다. 하지만 그건 눈까지는 닿지 않는 가면 같은 미소였다. 지원이는 항상 괜찮아, 민준 씨,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 거야 라며 넘어가려 했다. 나도 정말 그러길 바랐다. 하지만 7년은 누군가 나를 닦인 구두 밑의 흙처럼 취급하는 것을 멈추기를 기다리기에는 너무 긴 시간이었다. 한동안 우리는 팽팽한 긴장 속에 있었다. 사소한 다툼들이 있었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다 매년 열리는 뉴욕의 가족 모임에 가기로 하면서 모든 것이 터져버렸다. 이번 모임은 관계를 개선할 기회, 어쩌면 나를 그들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주말이 될 거라 했다. 지원이는 나에게 제발 가자고 애원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가족들이 내 본 모습을 봐줄 거라고 했다. 나는 내키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 다시 그 친척들을 마주하는 것보다 고장난 노트북 수십 대를 고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아내를 위해 갔다. 처가의 별장은 강남과 멀리 떨어진 평창동의 언덕배기에 자리 잡은 거대한 저택이었다. 가파른 계단과 차갑게 울리는 방들로 가득한 곳, 아름다웠지만 그 아름다움은 나를 왜소하게 만들었고 태어날 때부터 그곳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속할 수 없다는 느낌을 주었다. 도착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들의 시선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장모님은 힘이 없는 악수를 건네며 나를 맞았고 처남 태영이는 마치 내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비웃었다. 그 주말 전체가 내가 준비하지 못한 시험처럼 길게 늘어졌다. 그리고 내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모든 대화는 지뢰바디였다. 내가 날씨가 참 좋네요 라고 간단히 말하면 장모님은 곧바로 이맘때 치고는 계절에 맞지 않게 따뜻하죠 라며 내가 그들의 규범을 모른다는 듯이 정정했다. 태영이는 내 일에 대해 빈정거리는 말을 덧붙이며 김서방, 혹시 좀 더 세상 물정하는 일로 옮겨볼 생각은 없나? 라고 물었다. 나는 웃어넘기며 평화를 유지하려 했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지원이는 긴장 풀어, 민준 씨, 그들이 악의로 하는 말은 아니야 라고 계속 속삭였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그들이 악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음을 읽었다. 둘째 날이 되자 나는 우리가 떠날 수 있는 시간만 손꼽아 기다렸다. 나는 최대한 몸을 낮추고 예의에 바르게 행동했지만 마치 손으로 물을 잡으려는 것처럼 모든 것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한계점에 도달한 순간이었다. 우리는 길고 광택나는 식탁 주위에 모여 앉았고 촛불은 흔들리고 식기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나는 아무 싸움 없이 이 시간을 넘길 수 있기를 바랐다. 지원이는 식탁 밑에서 내 손을 꽉 잡으며 나를 응원하는 듯했다. 잠시 동안은 괜찮았다. 하지만 그때 태영이가 다시 시작했고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컸다. 장모님까지 가세하여 내가 앉는 방식부터 내가 고른 셔츠까지 모든 것을 꼬투리 잡았다. 방이 나를 옥죄어 오는 듯했고 모든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어 내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다. 왜 이번에는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그저 상처받지 않은 척 연기하는 것에 지쳤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들에게, 지원이에게, 나 자신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이 이후에 벌어질 모든 일의 발단이 되었다. 그리고 그 주말이 끝날 무렵 나는 그 문을 들어섰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그 가족 모임은 단순한 가족 행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폭풍의 시작이었다. 수년 동안 조용히 끓어오르던 폭풍. 나는 김민준이고 내 감정을 숨기는데 능숙하지 못했다. 특히 그날 밤, 그 가족 모임에서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더욱 그랬다. 강남과는 거리가 있는 평창동 언덕 위에 처가 저택은 마치 영화 세트장 같았다. 웅장하고 오래되었으며 차가웠다. 절벽 같은 언덕 전망과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될 방들로 이어지는 끝없는 계단들. 지원이는 이번에는 다를 거라며, 가족들이 마침내 나에게 좀 너그러워질 거라며 나를 억지로 끌고 갔다. 나는 믿지 않았다. 솔직히는. 하지만 사랑했기에, 그리고 언젠가는 그녀의 말이 맞기를 바라면서도 따라갔다. 그 집 전체는 돈과 판단의 냄새로 가득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나는 올 것이 왔음을 직감했다. 처남 태영이는 현관 앞에 서서 내가 우리가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어떤 게임에서 이미 이겼다는 듯이 비웃고 있었다. 장모님은 향수 구름을 두른 채 등장하셔서 마치 내 신발이 깨끗한데도 내가 완벽한 바닥에 진흙을 묻혔다는 듯한 눈빛을 보냈다. 나는 애써 떨쳐내려 했고 겨우 며칠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그 집에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내가 더 깊은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지원이는 계속해서 내게 속삭였다. 그냥 웃어. 민준 씨, 곧 따뜻하게 대해줄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보다는 간절함에 가까웠다. 진정한 시험은 저녁 식사였다. 우리는 촛불과 크리스탈 잔, 내가 셀 수도 없이 많은 포크가 놓인 왕족의 사진에서나 볼 법한 거대한 식탁에 둘러앉았다. 나는 일부러 넥타이까지 매고 최대한 차려입었다. 그들에게 쉬운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자리에 맞추고 싶었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고급 요리들이 나왔고 나는 그들이 내가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과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때 태영이가 시작했다. 그래서 김서방, 그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의자에 기대어 말했다. 여전히 그 컴퓨터나 만지고 다니나 보군. 그렇게 단순한 삶도 나쁘지 않겠지. 그의 어조는 날카로웠고 몇몇 처가 사촌들은 킥킥거렸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내 일이 좋다고 말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좀 더 야망 있는 일을 해볼 생각은 없어. 그는 물었고 나는 마치 내가 어떤 대답에 걸려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장모님의 시선이 느껴졌다. 나는 지금 있는 곳에 만족한다고 얼버무렸고 지원이는 그게 도움이 될 거라는 듯 식탁 밑으로 내 무릎을 꽉 쥐었다. 방은 그들의 수다로 계속 윙윙거렸고 나는 유령처럼 느껴졌다. 그저 그곳에 있지만 전혀 그 일부가 아닌. 그때 나는 건배 제의를 해야겠다는 바보 같은 생각을 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내가 외부인이 아니라는 것, 내 아내와 함께 그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일어섰고 목을 가다듬고 감사함에 대해 그리고 그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길지 않게, 단순하게, 꾸밈없이 말했다. 하지만 중간쯤에 그녀의 사촌이 웃기 시작했다. 크게 웃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잔잔하고 비열한 웃음이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내 얼굴은 화끈거렸고 나는 멈춰 섰다. 나를 바라보는 모든 얼굴들을 둘러보았다. 일부는 재미있어 했고 일부는 지루해했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소리를 지른 것은 아니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진심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웃음소리가 멈췄고 방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나는 어쩌면 이번만큼은 그들에게 내 진심이 전달되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장모님이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일어섰다. 마치 판결을 내리려는 듯이. 이 식탁에서는 아이들처럼 떼쓰는 행동은 용납하지 않는다네. 김서방.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떼쓰는 행동, 마치 내가 진실을 말하려는 성인 남자가 아니라 심술을 부리는 어린아이인 것처럼. 나는 지원이를 쳐다봤다. 그녀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기를, 나를 지지해주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와인잔을 내려다보며 마치 그 속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는 것처럼 잔을 흔들고 있을 뿐이었다. 내 가슴이 죄어왔고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침묵이 나를 짓눌렀다. 저녁 식사의 나머지 시간은 접시 긁는 소리,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어지는 목소리들과 함께 길게 이어졌다. 하지만 나는 끝났다. 내 속에서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한 또 다른 나쁜 밤이 아니었다. 이것은 무언가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다. 태영이는 식탁 너머에서 비웃었고 장모님은 음료를 마셨으며 지원이는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 바보 같은 건배로 다리를 놓으려 했지만 그들은 내가 끝내기도 전에 그 다리를 불태워버렸다. 그 후 나는 입을 닫았다. 필요할 때만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안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시끄럽거나 거칠지 않은, 그저 흔들리지 않고 커지는 열기, 떨쳐낼 수 없는. 나는 수년 동안 그들의 비난을 받아들이고 자존심을 삼키며 그녀를 위해서는 그럴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곳에 앉아 그녀가 나보다 와인잔을 택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밤은 정중한 작별 인사와 가짜 미소로 끝났고 나는 그 순간의 무게가 여전히 나를 짓누르는 채로 지원이를 따라 우리 방으로 올라갔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그 건배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지탱해온 벽에 생긴 첫 번째 금이었다. 처남 태영이는 현관 앞에서부터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임에서 승리했다는 듯이 짓궂게 웃고 있었다. 장모님 지혜씨는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휩쓸고 나왔는데 내 신발이 깨끗한데도 마치 내가 그녀의 완벽한 대리석 바닥에 흙이라도 묻힌 것 같은 눈빛을 보냈다. 나는 그 시선을 애써 무시하려 했고 겨우 이틀이야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그 집안을 걷는 모든 발걸음은 나를 더 깊은 함정 속으로 몰아넣는 기분이었다. 지원이는 계속 내 귀에 속삭였다. 웃어, 민준씨, 곧 마음을 열 거야.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보다는 간절함에 가까웠다. 저녁 식사는 정말이지 고문이었다. 촛불이 일렁이고 크리스탈 잔이 놓인, 마치 왕실 사진에서나 볼 수 있는 거대한 식탁에 둘러앉았다. 나는 내가 싫어하는 넥타이까지 매고 최대한 격식을 갖췄다. 그들에게 쉬운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어울리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싶었다.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고급 요리들이 나왔고 나는 그들이 내가 들어본 적도 없는 인물과 장소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입을 다문 채 고개만 끄덕였다. 그때 태영이가 시작했다. 그래서 김서방, 그는 세상을 다 가진 듯 의자에 기대어 말했다. 여전히 그 컴퓨터나 만지고 다니나 보군. 그렇게 단순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그의 어조는 날카로운 모서리들로 가득했고 몇몇 처가 사촌들은 킬킬거렸다. 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내 일이 좋다고 답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좀 더 야망 있는 일, 그러니까 사업 같은 건 해볼 생각 없어. 그는 물었고 나는 정답이 아닌 대답을 해서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장모님의 시선을 등 뒤에서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지금 내 자리에 만족한다고 얼버무렸다. 지원이는 그게 도움이 될 거라는 듯 식탁 밑으로 내 무릎을 꽉 쥐었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방은 그들의 수다로 계속 윙윙거렸고 나는 그저 그곳에 존재하는 유령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때 나는 바보 같은 건배 제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그들에게 내가 외부인이 아니라는 것, 내 아내와 함께 이 식탁에 앉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일어섰고 목을 가다듬으며 감사함에 대해, 그리고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짧게, 단순하게, 꾸밈없이 진행했다. 하지만 절반쯤 말했을 때 그녀의 사촌이 웃기 시작했다. 큰 소리가 아니라 잔잔하고 비열한 조소가 파문처럼 퍼져나갔다. 내 얼굴은 화끈거렸고 나는 말을 멈췄다. 나를 바라보는 모든 얼굴을 둘러보았다. 일부는 재미있어 했고 일부는 지루해했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니었다.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소리를 지른 것은 아니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이거 진심입니다. 나는 정말 이렇습니다. 웃음소리는 멎었고 방은 순식간에 고요해졌다. 나는 어쩌면 이번만큼은 내 진심이 그들에게 닿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 장모님 지혜씨가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일어섰다. 마치 판결을 내리려는 듯이. 이 식탁에서는 아이들처럼 떼쓰는 행동은 용납하지 않는다네. 김서방,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떼쓰는 행동, 마치 내가 진심을 말하려는 성인 남자가 아니라 심술을 부리는 어린애 취급을 받은 것이다. 나는 지원이를 쳐다봤다. 그녀가 무슨 말이라도 해주기를, 나를 지지해주기를 기다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와인잔을 내려다보며 마치 그 잔이 모든 해답을 쥐고 있는 것처럼 흔들고 있을 뿐이었다. 내 가슴이 죄어왔고 나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침묵이 나를 짓눌렀다. 저녁 식사의 나머지 시간은 억지로 이어졌다. 접시 긁는 소리,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어지는 목소리들. 하지만 나는 끝났다. 내 직감이 말했다. 이것은 단순한 또 다른 수모의 밤이 아니었다. 이것은 무언가가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대한 균열의 시작이었다. 태영이는 식탁 건너편에서 비웃었고 장모님은 음료를 홀짝였다. 지원이는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나는 그 얼간이 같은 건배로 그들과 연결하는 다리를 놓으려 했지만 그들은 내가 채 마치기도 전에 그 다리를 불태워버렸다. 그 후 나는 입을 닫았다. 필요할 때만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안에서는 조용히 하지만 멈출 수 없는 분노의 열기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나는 수년 동안 그들의 비난을 받아들이고 자존심을 사기며 그녀를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를 속였다. 하지만 그곳에 앉아 그녀가 나보다 그들의 시선을 택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밤은 형식적인 작별 인사와 가짜 미소로 끝났고 나는 그 순간의 무게가 여전히 나를 짓누르는 채로 지원이를 따라 우리가 묵을 별채방으로 올라갔다. 그때는 몰랐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그 건배는 내가 너무 오랫동안 지탱해온 결혼이라는 벽에 생긴 첫 번째 결정적인 금이었다. 나는 김민준이고 나는 크게 소리 지르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녁 식사 후 더 이상 내 안의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우리는 손님용 별실로 돌아왔다. 지원이와 내가 쓰는 방은 캐노피 침대와 내 차보다 비쌀 것 같은 커튼이 달린 호화로운 공간이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수년 동안 억눌러왔던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잠시 바닥만 응시하며 서 있었다. 넥타이가 목을 조르는 것 같아 확 잡아당겨 의자 위에 던져버렸다. 태영이의 비웃음, 장모님의 차가운 무시, 그리고 가족들이 나를 비웃는 동안 돌덩이처럼 앉아있던 지원이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었다. 나는 그녀에게 몸을 돌렸다. 그녀는 이미 침대 모서리에 걸터앉아 팔짱을 낀 채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한 사람인 양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방금 그건 대체 뭐였어? 민준 씨, 그녀가 아이를 꾸짖는 듯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깊은 숨을 쉬며 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고 말했다. 나도 충분히 참았어. 지원아. 이제 끝이야. 그녀는 눈을 굴렸고 그 작은 동작이 내 안에 불을 지폈다. 당신 너무 예민해. 그녀는 마치 내가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인 양 말했다. 그냥 농담이었잖아. 그렇게 난리 칠 필요는 없었어. 난리? 나는 소리 지르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던지지 않았다. 그저 그들이 조롱거리로 만든 건배를 끝내려고 목소리를 높였을 뿐이었다. 나는 한 걸음 다가섰다. 양손은 옆구리에 꽉 쥔 채 말했다. 나는 당신 남편이야. 그들의 샌드백이 아니라고. 수년 동안 그들의 모욕을 참아왔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위해 나서준 적이 없어. 그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팔짱을 꽉 낀 채 마치 이 상황을 미리 연습한 듯 침착하고 냉정했다. 당신은 이해 못해. 그녀가 말했다. 원래 그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당신이 그냥 감수해야 해. 감수해야 한다니. 7년 동안의 비꼬는 말, 가짜 미소, 그리고 통과할 수 없는 시험들. 그런데도 그녀는 내가 계속 삼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제 떨리기 시작했다. 내가 감수해야 할 일이 아니야. 당신이 그 식탁에서 내 편을 들어줬어야지. 대신 당신은 그들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도록 내버려 뒀잖아. 그녀는 내가 자기를 지치게 한다는 듯 길고 드라마틱한 한숨을 쉬었다. 당신이 너무 과장하는 거야.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말투에서 장모님의 그 우월감 섞인 어조를 들을 수 있었다. 바로 그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크게 소리치거나 거칠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조용히 무언가가 툭 하고 부러졌다. 아니, 지원아, 나는 말했다. 나는 과장하지 않아. 나는 이제 이게 괜찮은 척하는 것에 질렸어. 당신이 보고 있는 동안 그들이 나를 발로 차는 사람 역할은 이제 끝내겠어.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고 그녀는 마침내 팔짱을 풀고 일어섰다. 김민준,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그녀는 이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과하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나는 얼어붙었다. 방은 너무 조용해서 오래된 창문 밖으로 바람 소리만 들릴 정도였다. 사과? 무엇을 사과하라는 말인가? 진심을 말하려고 노력한 것, 내 아내가 나를 아껴주기를 바란 것을 사과하라고? 나는 그녀를 응시했다. 그녀가 말을 철회하기를, 누그러지기를, 진심으로 그런 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녀는 턱을 치켜든 채 그저 서 있었다. 마치 그녀가 선을 긋고 나에게 감히 그 선을 넘으라고 도전하는 것 같았다. 나는 우리를 위해 수년 동안 싸워왔다. 그녀의 가족에게 내 입장을 변호했고,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었고,
그녀가 나를 그들이 원치 않는 남자 이상으로 봐주기를 간청했다. 그런데 이제 그녀는 나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있었다. 마치 내가 모든 것을 망친 사람인 것처럼. 가슴이 아팠다. 깊고 무거운 통증이었다. 하지만 내 머리는 오랜만에 맑아졌다. 나는 소리쳐 반박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마음을 바꿔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바라보았고 그녀가 다시 한번 나 대신 그들을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았어, 나는 말했다. 몸이 부서지는 것 같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예상치 못한 듯 눈을 깜빡였지만 나는 그녀가 반응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나는 몸을 돌려 벽장 속의 더플백을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전부가 아니었다. 필요한 것들만. 셔츠 몇 장, 청바지, 칫솔. 그녀는 이제 침묵한 채 나를 지켜보았다. 나는 등 뒤에서 그녀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안 돼, 잠깐만. 이야기 좀 해. 같은 말은 없었다. 나는 가방 지퍼를 잠그고 어깨에 둘러매고 문으로 향했다. 문고리에 손이 닿았을 때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정말 이렇게 할 거야?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에 균열이 있었지만 그것은 나를 멈추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 나는 말했다. 그럴 거야. 그리고 나는 걸어 나왔다. 복도는 어두웠고 집은 조용했다. 아래층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목소리만 제외하고 나는 그 빌어먹을 삐걱거리는 계단을 재빨리 내려갔고 내가 속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듯 나를 노려보는 그녀의 조상들의 초상화를 지나쳤다. 내 트럭은 앞에 주차되어 있었고 나는 가방을 뒤에 던져넣고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갈랐고 나는 차를 몰고 떠났다. 백미러 속에서 저택은 점점 작아졌다. 나는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다만 이곳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것만 알았다. 내 손은 운전대를 꽉 잡았고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하지만 더 이상 갇혀있다는 느낌은 없었다. 나는 그녀의 세상에 맞추려 애쓰면서 스스로를 구부려가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내게 선택권을 주었다. 사과하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그리고 나는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쪽을 택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결코 택하리라 생각지 못했던 문을 골랐다. 눈앞에 펼쳐진 도로는 텅 비고 어두웠다. 그리고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다. 나는 김민준이고 그 언덕 위에 크고 차가운 집을 떠난 후 뒤돌아보지 않았다. 트럭 엔진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내 밑에서 울렸다. 나는 그 가족 모임으로부터, 지원이와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7년 동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려 했던 세월로부터 멀리 운전했다. 내 손은 여전히 운전대를 꽉 잡고 있었고 가방은 뒷좌석에서 튀어올랐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길을 잃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다. 아직은 그저 알았다.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던 강남의 그 아파트로 그녀의 이름이 붙은 새 장 같았던 그 사무로는 나는 밤새 운전했다. 도로는 어둡고 조용했고 작은 동네들이 하나둘씩 불빛을 깜빡이며 사라져갔다. 휴대전화는 꺼두었다. 지원이의 목소리나 태영이의 목소리, 혹은 장모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내가 알기에 곧 쏟아질 그 메시지들을 보고 싶지도 않았다. 약 2시간쯤 달렸을까 작은 공항 표지판을 보았다. 정신 놓고 운전하면 놓치기 쉬운 지방의 소규모 공항이었다. 활주로와 낮은 벽돌 건물 몇 개가 전부인 초라한 곳이었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곳으로 향했다. 나는 트럭을 주차하고 가방을 들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공항 안은 반쯤 잠들어 있었다. 카운터에는 지루해 보이는 직원 1명과 구석에서 웅웅거리는 자판기 2대뿐이었다. 계획은 없었다. 심지어 어디로 가고 싶은지도 몰랐다. 하지만 안내 데스크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물었다. 다음 비행기는 언제 출발합니까? 직원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거의 떼지 않고 손가락으로 두드렸다. 부산행이 40분 뒤에 있습니다. 편도 22만 원입니다. 부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조차 없었다. 하지만 서울, 그녀의 가족, 그리고 내가 방금 뛰쳐나온 그 난장판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걸로 주세요. 나는 카드를 꺼내며 말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고 티켓을 인쇄해서 내게 건넸다. 그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었지만 나에게는 전부였다. 나는 게이트 근처의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발치에 가방을 두고 시계가 똑딱거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무언가였다. 안도감과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일종의 야생적인 에너지가 뒤섞인 감각. 비행기는 작았다. 좁은 좌석과 단일 통로를 가진 국내선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창가 옆에 몸을 우겨넣고 안전벨트를 맸다. 어두운 활주로를 응시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우리가 굴러가기 시작했을 때 나는 땅이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내가 짊어지고 있던 모든 무게가 사라졌다. 2만 피트 상공에는 오직 나와 비행기의 웅웅거리는 소리만 있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목소리도 없었고 내가 아닌 것에 대해 판단하는 눈빛도 없었다. 나는 비행 내내 휴대전화를 꺼두었다. 착륙했을 때도 확인하지 않았다. 지원이가 전화했는지 알고 싶지 않았다. 왜 떠났는지 묻거나 돌아오라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다. 부산의 공항은 서울보다는 컸지만 여전히 조용했다. 사람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질문을 던지지 않는 그런 곳, 나는 현금으로 차를 빌렸다. 낡은 커피 냄새가 나는 찌그러진 세단이었다. 그리고 해안가로 향해 운전했다. 지도는 없었다. 그저 물이 나올 때까지 서쪽으로 향해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뿐이었다. 도착할 무렵 하늘은 밝아지기 시작했다. 회색빛이 감돌았지만 부드러웠고 아침을 약속하는 듯했다. 나는 해변 근처의 허름한 모텔을 찾았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네온 사인이 깜빡이는 그런 곳, 프런트의 아주머니는 내가 누구인지, 왜 거기에 왔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내 돈을 받고 열쇠를 건네주었다. 방은 작았다. 침대, 의자, 금이 간 거울이 달린 세면대가 전부였지만 적어도 지금은 내 것이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어던지고는 매트리스 끝에 앉아 밖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파도 소리를 들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추워서가 아니라 이 모든 급작스러운 변화의 소용돌이 때문이었다. 나는 해냈다. 뛰쳐나왔고 티켓을 샀으며 아무런 계획이나 사과 없이 반대편 도시로 와버렸다. 내 안의 한 부분이 궁금해했다. 지금 지원이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녀는 가족에게 말했을까? 그들이 결국 내가 무너질 줄 알았다고 비웃고 있을까? 나는 장모님이 고개를 흔들고 태영이가 비웃고 그리고 지원이가 어쩌면 혼란스러워하거나 화를 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나를 쫓아오지는 않을 거라고 상상했다. 그녀는 내게 최후 통첩을 했었다. 사과하거나 떠나거나. 그리고 나는 그녀가 택하리라 생각지 못한 문을 골랐다. 나는 침대에 누워 얼룩진 천장을 응시하며 그 고요함이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아무도 내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아무도 나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누구에게도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에게도, 그녀의 가족에게도, 심지어 예전처럼 애원하던 나 자신에게조차. 공기는 소금과 자유의 냄새를 풍겼다. 그리고 다음에 무엇이 올지 알 수 없었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부산은 백지였다. 아무도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숨 쉴 수 있는 곳, 나는 눈을 감았다. 얇은 벽을 통해 바다 소리가 스며들었고 나는 생각했다. 이거야. 이게 내 거야. 편도 티켓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그은 선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선을 다시 넘지 않을 것이다. 나는 김민준이고 부산에서의 처음 며칠은 마치 내 삶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삶, 더 낫고 더 조용한 삶 속으로 들어선 기분이었다. 나는 금이 간 거울과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파도 소리가 들리는 그 허름한 모텔방에서 잠이 깼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누구에게도 나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휴대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고 가방 깊숙이 처박혀 있었다. 나는 아직 켜고 싶지 않았다. 나를 기다리고 있을 놓친 전화, 문자, 지원이나 그녀의 가족이 할 말이 무엇이든 알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고요함을 원했고 부산의 해안가가 그것을 나에게 주었다. 그 작은 욕실에서 재빨리 샤워를 마친 후 나는 짐을 챙겨 체크아웃했다. 좀 더 영구적인 거처를 찾을 생각이었다. 프런트의 아주머니는 내가 열쇠를 내려놓을 때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나는 그 점이 좋았다. 아무 질문도 소란도 없었다. 나는 빌린 세단을 몰고 해안을 따라 운전했다. 왼쪽에는 회색빛의 끝없는 바다가, 오른쪽에는 동부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높고 푸른 나무들이 있었다. 아름다웠지만 시끄러운 방식이 아니라 마치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듯이 고요하고 변함없는 아름다움이었다. 나는 결국 작은 동네에 도착했다. 단 하나의 큰 거리와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을 것 같은 몇 개의 상점들이 있는 그런 곳, 창문에 원룸 임대, 월세 75만 원이라는 팻말이 보였다.
나는 차를 세우고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생선 냄새가 나는 고선규라는 남자를 만났다. 나는 그에게 첫 달 월세를 현금으로 건넨 후 열쇠를 받았다. 그곳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주방이 딸린 방 하나, 욕실 하나, 그리고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면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지만 그곳은 내 것이었다. 나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푹신한 소파에 앉아 내가 들이쉬고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던 숨을 내쉬었다. 첫날,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해변으로 걸어 내려갔다. 바람이 내 재킷을 잡아당겼다. 신발 밑으로 모래가 차가웠고 파도는 느리고 꾸준하게 밀려왔다. 마치 나에게 서두르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지원이 가족의 모든 무게, 그들의 비난, 규칙, 기대가 서울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나는 온라인으로 몇 가지 프리랜서 IT 일자리를 구했다.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었다. 그리고 계산원이 마치 내가 이미 단골인 것처럼 미소 지어주는 작은 가게에서 식료품을 샀다. 단순했고 단순한 것이 내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었다. 셋째 날이 되자 그 평화가 깨지기 시작했다. 나는 휴대전화를 꺼두었지만 호기심, 어쩌면 어리석음이 나를 이겼고 전원을 켰다. 화면은 마치 폭풍우가 몰려오듯 알림으로 하나둘씩 불이 들어왔다. 지원이는 10번 전화했고 듣지 않은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처남 태영이는 진짜 대단한 놈이네. 그렇게 도망치다니 라는 문자를 보냈다. 장모님의 메시지는 더 길었다. 내가 어떻게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고 책임을 버렸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나는 뱃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끼며 모든 메시지를 훑어보았지만 너무 깊이 빠져들지 않으려 했다. 나는 그들의 분노와 비난을 이전에 들어봤고 더 이상 그것을 짊어지고 싶지 않았다. 내 여동생 김민서에게서 온 메시지도 있었다. 걱정하는 내용이었고 내 친구 박준호에게서 온 안부 문자도 있었다. 그들에게는 나중에 연락할 생각이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나는 지원이가 나를 강제로 참여시켰던 가족단체 대화방, 사촌들의 브런치 계획과 장모님이 보내는 수동 공격적인 예절 상기 메시지들의 끝없는 스레드를 삭제했다. 그 후 내 휴대전화는 더 깨끗해진 느낌이었다. 마치 묵은 때를 씻어낸 것처럼.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다. 지원이가 다시, 그리고 태영이가, 그리고 내가 모르는 번호였지만 장모님이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번호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그들의 공포나 분노를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이 나를 저주하든 울든 알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미 그들의 각본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나쁜 놈, 포기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좋다, 그렇게 생각하게 놔두자. 나는 내 원룸의 작은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지원이에게 이메일을 썼다. 길지 않은 몇 줄뿐인 내용이었다. 제목은 없었다. 하지만 나를 완전히 멈춰 세웠다. 나는 작은 식탁에 앉아 손에 든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모른 채 그녀의 이름을 화면에서 응시했다. 내 안의 한 부분은 읽지 않고 삭제하여 내가 힘들게 쟁취한 평화를 유지하고 싶었다. 하지만 다른 부분, 어쩌면 고집스러운 부분이 그것을 클릭하게 했다. 그녀는 나에게 돌아오라고 애원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처럼 나에게 죄책감을 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보다 더 단순했고 더 슬펐다. 나는 이제 그것을 알아요. 민준 씨, 그녀는 썼다. 어떻게 우리가 무너졌는지. 나는 엄마와 태영이 그들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너무 바빴어요. 그러다 당신을 잃고 있다는 걸 보지 못했어요. 미안해요. 그게 다였다. 약속도 부탁도 없이 그저 후회가 평범하고 조용하게 펼쳐져 있었다. 나는 2번 읽고 의자에 기대어 그 내용이 스며들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가 분노했던 감정은 몇 달 전에 이미 소진되었다. 나를 강타한 것은 다른 것이었다. 일종의 지친 고통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내가 그녀 앞에 서서 나를 선택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그 명료함은 어디에 있었나? 내가 짐을 싸서 그녀가 나를 멈추기 위해 무슨 말이든 해주기를 기다렸을 때 그것은 어디에 있었나?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화가 나서도 그녀를 상처 입히고 싶어서도 아니었다. 단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여전히 그곳에 머물며 노력했을 때 그녀가 듣지 못했던 대답은 침묵이 가장 진실했다. 나는 노트북을 닫고 강아지, 부커의 목줄을 잡고 해변으로 나갔다. 바람과 파도가 그녀의 이메일 잔향을 씻어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 부츠 아래의 모래는 차가웠고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걸었다. 부커는 갈매기를 쫓아 앞으로 달려나갔다. 나는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는 내가 떠나기 오래전에 이미 나를 잃었다. 그리고 나 역시 그녀를 잃었다. 그녀 가족의 규칙과 나의 한계점 사이 어딘가에서 그 이메일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야. 나는 더 이상 나의 후회와 함께 그녀의 후회까지 짊어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김민준, 평범한 IT 기술자 출신으로 상류층 재벌가 딸인 유지원과 결혼하여 7년을 살았다. 내 아버지의 정비사 배경과 어머니의 간호사 배경은 강남 최고급 아파트와 평창동 대저택에 뿌리를 둔 지원이 가족의 올드머니 문화와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기름과 물과 같았다. 장모 신지혜와 처남 유태영을 비롯한 처가 식구들은 나를 매번 멸시했고 나는 그들 앞에서 끝없이 나를 증명해야 하는 오디션 참가자 신세였다. 지원이는 매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했지만 7년은 그들의 비웃음과 차가운 시선을 감내하기에는 너무 긴 세월이었다. 모든 것이 폭발한 것은 평창동 저택에서의 연례 가족 모임이었다. 태영이는 내 직업과 삶의 방식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나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진심이 담긴 건배를 시도했다. 하지만 장모님은 내가 어린애처럼 떼를 쓴다며 모욕했다. 결정적으로 아내 지원이는 그 순간에도 나를 변호하기는커녕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나를 침묵시켰다. 그날 밤 아파트 별실에서 나는 지원이에게 수년 동안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고 절규했다. 그녀의 대답은 차가운 최후 통첩이었다. 사과하거나 아니면 떠나거나. 나는 망설임 없이 떠난다는 선택지를 택했다. 그녀가 절대 예상치 못했을 결정이었다. 나는 트럭에 짐을 싣고 무작정 서울을 떠나 김포공항에서 당일 출발하는 부산행편도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 22만 원짜리 비행기 티켓은 나에게 7년 노예 생활로부터의 해방 증명서였다. 부산 해운대 외곽의 작은 해변 마을에 정착했다. 월세 75만 원짜리 허름한 원룸에서 나는 짠 바닷바람을 마시며 수년 만에 비로소 숨을 쉬었다. 휴대전화를 꺼두었지만 며칠 후 켜보니 지원이와 그 가족들의 분노와 비난이 담긴 수십 통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나는 그들의 비난에 익숙했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지원이에게 나는 안전하며 돌아가지 않을 것이니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하라는 짧은 이메일을 보내고 노트북을 닫았다. 이것은 그녀에게 보내는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지역 IT 프리랜서로 일하며 스스로의 힘으로 기반을 다졌다. 동네 사람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낚시꾼 선규 씨와는 소주잔을 기울였고 카페 사장 은지 씨와는 커피를 마시며 일상의 소소한 정을 나누었다. 나는 스스로를 다시 발견했다. 어머니가 보여주셨던 것처럼 누구의 기준에도 맞추지 않고 나답게 사는 법을. 여동생 민서는 나의 해방을 진심으로 기뻐했다. 2달 후 나는 내 물건들, 아버지의 시계, 어머니의 책, 가족 사진을 챙기기 위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서울 아파트로 잠입했다. 그곳에서 지원이와 마주쳤다. 그녀는 여전히 우리가 고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나는 7년 동안 노력했어. 당신은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싸웠을 뿐 나를 위해서는 싸운 적이 없어. 그 말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까지 꺾어놓았고 나는 2개의 상자와 함께 그곳을 영원히 떠났다. 몇 달이 더 흐른 뒤 지원이에게서 뒤늦은 후회가 담긴 이메일이 왔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이 가족들을 챙기느라 나를 잃었다는 것을 알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었다. 또한 장모님에게서는 비난과 저주가 담긴 두꺼운 우편 편지가 날아왔지만 나는 그것을 분쇄기에 넣어 갈아버렸다.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 마침내 1년 후 이혼 서류가 정리되었다. 지원이는 서류 처리를 지연시키며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끈이 끊어지고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나는 이제 해안 절벽 위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소박한 집에서 사랑하는 믹스견 부커와 함께 산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내 삶을 설명하거나 사과하지 않는다. 선규 씨가 나를 민준이라 불러주고 은지 씨가 내 능력을 신뢰하는 이 단순한 삶이 내가 필요했던 전부였다. 떠나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나 자신을 구원한 일이었다. 나는 김민준, 이 부산의 작은 언덕 위에 서서 내 인생의 모든 이야기들에 비로소 마침표를 찍었다. 1년 전 이혼 서류에 펜을 그을 때 느껴졌던 감정은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 자신을 구원한 자의 깊은 안도감, 7년 동안 나를 짓눌렀던 거대한 체면이라는 바위를 내던져 버린 해방감 그 자체였다. 사람들은 내가 재벌가와의 인연을 끄는 실패자라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내게 란 거창한 복수가 아니라 내 영혼의 가치를 스스로 지켜내는 행위였음을 깨닫는다. 나는 그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이 땅, 파도 소리가 내 마음의 소리처럼 들리는 이곳에서 비로소 나의 존엄을 회복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세상에서 김민준이라는 한 인격체가 아닌 그저 유지원의 남편, 가난한 IT 기술자라는 꼬리표로 살았다. 나의 성실함도, 나의 사랑도, 나의 노동도 그들의 재력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들이 원하는 사랑은 나를 조건에 맞게 길들이는 계약이었고 나는 그 규칙을 거부함으로써 스스로를 파기했다. 장모님과 처남은 내가 그들의 세상을 파괴했다고 비난했지만 정작 내 삶을 부수고 있던 것은 내가 그들에게 맞추려 애쓰던 나의 굴절된 모습이었다. 지원이는 끝까지 그들 가족의 질서와 자신의 안락함이라는 울타리를 나보다 우선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과하거나 떠나는 선택지를 받았을 때 나는 그들이 평생 이해하지 못할 진정한 자유를 실행했다. 돌이켜보면 화려함으로 무장된 도시의 빌딩 숲 아래에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다. 바로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존중과 인간적인 연대다. 내가 이곳 부산의 선규 씨, 은지 씨, 그리고 믹스견 부커에게서 얻은 것은 수억 원짜리 아파트에서는 살 수 없는 있는 그대로의 나에 대한 인정이었다. 선규 씨는 내 배경이 아닌 내가 낚시터에서 묵묵히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에 고개를 끄덕였고 은지 씨는 내가 고장난 가게 프린터를 고쳐줬을 때 진심으로 미소 지었다. 그들은 내가 누구와 결혼했는지 내 연봉이 얼마인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책임감 있고 성실한 이웃님을 인정했다. 이것이 바로 이 차가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간적인 정의이자 공감의 형태가 아닐까 싶다. 인생은 결국 남들에게 내가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험이 아니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함께 땀 흘릴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만의 자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다. 내가 그 화려한 세 장을 박차고 나오지 않았다면 나는 평생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그리고 스스로를 멸시하는 마음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 바다 위의 작은 집에서 내 발로 딛고 선 이 땅에서 비로소 고유한 기쁨을 느낀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상 속에도 혹시 타인의 잣대나 사회적 기준 때문에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가면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무게가 너무 무겁다면 당신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 결국은 자기 자신에게 가장 정직하고 가장 친절해야 하더군요. 김민준의 다음 이야기와 짠내 나는 삶의 지혜를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공감이 저의 새로운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